이건 분명히 한국이 훔친 게 확실하다. 한국은 기술을 베낀다고만 생각하던 미국이 크게 뒤통수를 맞은 사건이 있습니다. 한국이 기술을 유출해갔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다시 그 기술을 훔쳐가고 싶어 했죠. 뒤늦게 밝혀진 이 사건은 미국에서 공개되자마자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했는데요. 한국을 응원하시는 분들은 댓글 좋아요 많이 달아주시고 도대체 그 일이 무슨 일인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3월 15일 오후에 받은 그 긴급 호출만큼 저를 충격에 빠뜨린 일은 없었습니다. 평소처럼 버지니아 자택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던 저에게 걸려온 전화는 단 한마디로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셰퍼드, 즉시 본부로 와라. 코드 블랙이다. 코드 블랙은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발생했을 때만 발령되는 최고 등급의 비상사태입니다. 저는 서둘러 차를 몰고 워싱턴으로 향했고 1시간 후 국방정보국 지하 3층 위성분석센터에 도착했죠.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어떤 상황보다도 긴박했습니다. 수석 분석관 데이비드 로렌스가 저를 맞이하며 상황을 브리핑하기 시작했어요. 2시간 전 시리아 상공에서 포착된 영상은 제 상식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분명히 전투기였지만 어떤 레이더에도 포착되지 않는 완벽한 유령 같은 존재였죠. 더욱 놀라운 것은 해당 지역에서 불과 30분 전에 강력한 전자기 펄스 공격이 발생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전자기 펄스는 모든 전자장비를 무력화시키는 강력한 무기인데 이 미확인 기체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정상 작동하고 있었어요. 제가 아는 한 이런 환경에서 완벽하게 기능할 수 있는 항공기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로렌스는 영상을 확대하며 기체의 세부 형상을 분석해 보여주었습니다. 이것 봐라. 셰퍼드 날개 각도와 동체 설계 그리고 엔진 배치까지 모든 것이 한국의 KF-21 블록3와 일치한다. 저는 즉시 한국 전투기 관련 파일들을 뒤져봤지만 KF-21이 이런 수준의 스텔스 기능을 보유한다는 정보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국장 제임스 클라크가 회의실로 들어오며 상황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이제껏 미국도 완성하지 못한 기술이었고 화면 속 기체는 우리가 꿈꿔왔던 완벽한 스텔스를 구현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클라크의 목소리에는 경악과 불안이 동시에 섞여 있었죠. 그때 저는 번개처럼 한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수십 년 전 미국이 극비리에 추진했던 팬텀 코드 프로젝트 말이에요. AI 기반 양자 위상 스텔스 기술로 적의 전파를 완전히 왜곡시켜 진정한 은폐를 구현하려던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프로젝트는 치명적인 부작용과 통제 불가능한 시스템 오류로 인해 결국 폐기되었죠. 혹시 팬텀 코드와 관련이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회의실 전체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클라크의 표정이 급격히 굳어졌고 참석한 모든 분석관들이 저를 주시했어요. 모두 같은 생각이었죠. 팬텀 코드 프로젝트는 양자역학의 파동 입자 이중성을 군사기술에 적용한 혁명적인 시도였습니다. 단순히 레이더 신호를 흡수하거나 반사하는 기존 스텔스 기술과는 차원이 달랐죠. 전파 자체의 위상을 조작해 물리 법칙을 우회하는 완전 은폐, 그것이 바로 팬텀 코드의 궁극적 목표였어요. 하지만 시험 과정에서 발생한 몇 차례의 치명적 사고와 예측 불가능한 부작용 때문에 프로젝트는 공식 폐기되었고 관련 자료들은 모두 봉인 처리되었습니다. 그런 기술이 지금 한국의 전투기에서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다니 이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수 없었어요. 클라크는 즉시 이 사건을 최고 기밀로 분류하고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특별한 임무를 부여했죠. 수십 년간 봉인되어 있던 팬텀 코드 관련 자료들을 재검토하고 이 기술이 어떻게 한국으로 흘러갔는지 추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팬텀 코드 프로젝트 파일을 다시 열어보는 것은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 같았습니다. 국방정보국 지하 5층 기밀 보관소에서 꺼낸 두꺼운 파일들은 30년 가까이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었죠. 제가 이 프로젝트에 대해 알고 있던 것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했다는 것을 곧 깨달았어요. 1990년대 초 냉전이 끝나고 새로운 군사 패러다임이 필요했던 시절 미국 국방부는 차세대 스텔스 기술 개발에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팬텀 코드는 그 중에서도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였죠. 양자물리학의 최첨단 이론을 군사기술에 적용해 기존의 모든 탐지 수단을 무력화시키는
완전 은폐 기술을 개발하려는 시도였어요. 프로젝트의 핵심은 양자 위상 조작 기술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스텔스 기술이 레이더파를 흡수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반사시키는 방식이라면 팬텀 코드는 아예 전파 자체의 존재를 왜곡시키는 것이 목표였죠. 마치 빛이 물속에서 굴절되듯이 레이더파가 기체 주변을 그냥 지나가 버리도록 만드는 혁신적인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파일을 더 깊이 파헤칠수록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위험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초기 시험에서 양자 위상 발생 장치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켰고 시험 기체의 조종사들이 심각한 신경계 이상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양자장이 인간의 뇌파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죠. 더욱 심각한 문제는 시스템의 불안정성이었습니다. 양자 위상 조작은 극도로 정밀한 제어를 요구했는데 당시의 컴퓨터 기술로는 실시간 보정이 불가능했어요. 몇 차례의 시험 비행에서 시스템이 폭주하면서 기체가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고 최악의 경우 시험 조종사가 목숨을 잃는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1997년 마지막 시험에서 결정적인 사고가 일어났어요. 시험 기체가 양자장 불안정으로 인해 공중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레이더뿐만 아니라 육안으로도 확인이 불가능해졌죠. 30분 후 기체는 200마일 떨어진 네바다 사막에서 추락한 채로 발견되었지만 조종사는 끝내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고 이후 국방부는 팬텀 코드 프로젝트를 즉시 중단했고 관련된 모든 자료와 기술을 최고 기밀로 분류해 봉인했어요.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연구진들은 다른 부서로 전배되거나 민간으로 이직했고 일부는 아예 자취를 감췄습니다. 공식적으로 팬텀 코드는 실패한 프로젝트로 기록되었고 그 누구도 다시는 이 기술을 언급하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있는 영상 속 미확인 기체는 분명히 팬텀 코드의 핵심 기술들을 구현하고 있었습니다. 전자기 펄스 환경에서의 완벽한 작동과 모든 탐지 수단을 무력화시키는 완전 스텔스, 심지어 양자장 특유의 미세한 대기 왜곡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어요. 불가능해 보였던 기술이 30년 후 한국의 KF-21에서 완벽하게 구현되고 있다는 사실은 저를 깊은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기체가 보여주는 안정성이었어요. 과거 팬텀 코드 시험기들이 겪었던 시스템 불안정이나 통제 문제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30년간의 기술 발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버린 것 같았죠.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팅의 발달이 과거에 불가능했던 실시간 보정을 가능하게 만든 것일까요? 클라크 국장이 제게 팬텀 코드 프로젝트의 핵심 연구진 명단을 건네주었습니다. 대부분이 이미 은퇴했거나 사망했지만 몇 명은 여전히 생존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김진우 박사, 한국계 미국인으로 팬텀 코드의 핵심 알고리즘을 개발했던 천재 물리학자였죠. 하지만 김진우 박사는 2018년 워싱턴에서 발생한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고 경위가 불분명했고 당시 그가 연구하던 자료들도 모두 사라졌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의 죽음과 지금 상황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클라크 국장이 저에게 한국행을 지시했을 때 저는 이것이 단순한 정보 수집 임무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한미동맹 시찰단이라는 공식 명목 하에 한국을 방문하지만 실제 목적은 KF-21에 탑재된 첨단 스텔스 알고리즘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었죠. 더 정확히 말하면 팬텀 코드 기술이 어떻게 한국으로 넘어갔는지 그 경로를 추적하는 것이 제 진짜 임무였어요. 출발 전 브리핑에서 클라크 국장은 제게 복잡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한편으로는 동맹국인 한국이 우리를 앞서는 기술을 보유했다는 사실에 대한 당혹감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기술이 우리의 것에서 유래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분노가 섞여 있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그는 이 상황이 미국의 기술적 우위와 국가 안보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고 있었어요. 저는 국방부 첨단무기 체계 전문가라는 공식 신분으로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동행하는 시찰단에는 록히드 마틴과 보잉의 엔지니어들 그리고 국방부 관계자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겉으로는 한미 방산 협력 강화를 위한 평범한 시찰이었지만 저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를 맞이한 한국 측 담당자는 예상보다 훨씬 경계심이 강했어요. 한국국방과학연구소의 이준혁 박사는 정중하지만 신중한 태도로 저희를 안내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미국 방문단에 대한 미묘한 경계를 읽을 수 있었죠. 마치 자신들이 무엇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서울 시내 호텔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한국의 변화한 모습에 놀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을 방문했던 것이 10년 전이었는데 그 사이 이 나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요. 첨단 기술이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고 사람들의 표정에서도 자신감과 여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 아래 있는 작은 나라가 아니라 독립적인 기술 강국의 모습이었죠. 첫 번째 공식 일정은 한국국방과학연구소 견학이었습니다. 대전에 위치한 연구소는 외관상으로는 평범해 보였지만 내부에 들어서자 그 규모와 첨단성에 깜짝 놀랐어요. 미국의 최첨단 연구소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시설들이 즐비했습니다. 특히 양자 컴퓨팅 연구동과 인공지능 연구센터는 실리콘밸리의 그것들보다도 더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저를 정말 놀라게 한 것은 연구원들의 태도였습니다. 과거 한국을 방문했을 때 만났던 연구진들은 대부분 미국 기술을 배우고 따라가려는 자세였는데 지금 만난 연구원들은 완전히 달랐어요. 자신들의 기술에 대한 강한 자부심과 독립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기술이나 조언을 구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의 성과를 설명하고 인정받으려는 모습이었죠. KF-21 관련 시설 견학이 시작되었을 때 저는 더욱 신중해져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단순한 견학이지만 실제로는 팬텀 코드 기술의 흔적을 찾아야 하는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한국 측에서는 KF-21의 일반적인 성능과 개발 과정에 대해서만 설명했지만 저는 그들이 의도적으로 핵심 기술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전자전 시스템과 스텔스 기술에 대한 질문을 할 때마다 한국 연구진들의 반응이 미묘하게 달라졌어요. 이준혁 박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기밀이라며 상세한 설명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었죠. 더욱 흥미로운 것은 연구소 내부에서 우연히 목격한 장면이었습니다. 한 연구동의 복도를 지나가던 중 잠깐 열린 문 너머로 보인 화이트보드에는 복잡한 양자역학 공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그중 몇 개는 제가 팬텀 코드 자료에서 본 것과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물론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그 순간 저는 한국이 정말로 우리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도덕적 딜레마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분명히 우리의 오랜 동맹국이고 함께 여러 위기를 헤쳐나온 소중한 파트너였어요. 그런 나라를 상대로 첩보 활동을 벌인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더구나 만약 한국이 독자적으로 이런 기술을 개발했다면 그것은 축하받을 일이지 의심받을 일이 아닐 텐데요. 그날 밤 호텔에서 워싱턴으로 보내는 암호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동맹을 배신하는 행위인지 확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었고 저는 계속해서 진실을 파헤쳐야 했습니다. 한국국방과학연구소에서의 둘째 날 저는 더욱 구체적인 기술 현황을 파악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번에는 KF-21의 실제 시제기를 직접 볼 수 있는 특별 견학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한국 측에서는 이것을 동맹국에 대한 신뢰의 표시라고 설명했지만 저는 오히려 그들의 기술적 자신감의 발로로 받아들였습니다. 경기도 성남의 한국항공우주산업시험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예상치 못한 광경에 압도당했어요. 경납고 안에 자리 잡은 KF-21 시제기는 단순히 아름다운 것을 넘어서 경외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외형상으로는 기존의 전투기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지만 세부적인 설계와 마감도에서는 최첨단 기술의 결정체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죠.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수석 엔지니어 박민수 씨가 저희에게 상세한 설명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KF-21의 항공전자 시스템은 미국의 F-35와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수준이었고 일부 분야에서는 오히려 더 진보된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레이더 시스템의 성능에 대한 박민수 씨의 설명은 충격적이었어요. 기존의 레이더를 뛰어넘는 차세대 양자 레이더 기술을 적용했다고 하는데 이는 미국에서도 아직 실용화되지 못한 첨단 기술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레이더는
스텔스 기체 탐지는 물론 전자기 펄스 환경에서도 정상 작동한다고 했죠. 하지만 정말 제 관심을 끈 것은 전자전 시스템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박민수 씨는 KF-21이 독자 개발한 전자전 능력에 대해 자랑스럽게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작동 원리에 대해서는 함구했어요. 다만 양자 암호 통신과 AI 기반 적응형 대응 시스템을 탑재했다는 정도만 언급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져보았어요. 혹시 양자 위상 조작 기술도 사용하고 있는지 물어봤는데 박민수 씨의 표정이 순간 경직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런 기술은 아직 이론적 단계에 불과하다고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죠. 견학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한국 연구진들의 태도에서 놀라운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과거의 한국 기술자들은 미국의 기술을 배우고 따라하려는 자세였다면 지금의 연구진들은 완전히 독립적인 사고를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미국의 기술이나 조언을 구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의 독창적인 접근법에 대해 설명하고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젊은 연구원들의 자신감이었어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이들은 대부분 해외 유학 경험이 있었고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은 인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선택한 것은 미국이나 유럽의 연구소가 아니라 조국 한국이었죠. 그들의 애국심과 사명감은 단순한 민족주의를 넘어선 것이었어요. 한 젊은 연구원이 저에게 한 말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는 한국이 더 이상 기술을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라 수출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KF-21은 그런 변화의 상징이라고 자랑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그의 말에서 느껴지는 자부심과 확신은 저를 깊이 인상시켰죠. 오후에는 시뮬레이터 체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KF-21의 조종석을 재현한 시뮬레이터는 실제와 거의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정교했어요.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전자전 시스템의 인터페이스였습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각종 데이터와 제어 방식이 제가 팬텀 코드 자료에서 본 것과 유사한 부분이 많았어요. 특히 양자 간섭 패턴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은 팬텀 코드의 핵심 기술과 놀랍도록 일치했습니다. 물론 30년의 기술 발전으로 훨씬 정교하고 안정적으로 발전되었지만 기본 원리는 분명히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한국 연구진들의 독창성에도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설령 팬텀 코드의 기본 원리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실용화하고 안정적으로 작동시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였어요. 미국에서도 해결하지 못했던 기술적 난제들을 한국이 독자적으로 극복했다는 것은 그들의 뛰어난 기술력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견학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한편으로는 동맹국인 한국의 기술 발전을 축하하고 자랑스러워해야 할 텐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미국의 기술적 우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제 임무는 이 기술의 출처를 파악하는 것이었기에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기가 더욱 어려웠죠. 그날 밤 워싱턴에 보내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한국의 기술력이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팬텀 코드와의 연관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덧붙였어요. 이제 남은 것은 그 진실을 밝혀내는 일뿐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주가 지나갈 무렵 워싱턴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클라크 국장으로부터 걸려온 암호화 통화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해졌는지를 보여주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배어 있었고 제게 더 구체적인 결과를 요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제 보고서를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국방부 강경파들이 한국의 기술이 미국에서 유출된 것이라고 확신하며 즉각적인 기술 회수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국무부와 합참의 온건파들은 한국과의 전략적 관계를 중시하며 성급한 판단을 경계하고 있었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국방부 차관보 리처드 헤인즈의 강경한 입장이었습니다. 헤인즈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핵심 기술이 동맹국이라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그는 저에게 더 적극적인 정보 수집을 지시했고 필요하다면 비공식적인 방법도 동원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반면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 사라 윌슨은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었어요. 윌슨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기술을 개발했을 가능성을 높게 보았고, 무리한 정보 수집이 오히려 한미 동맹의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라고 조언했죠. 이런 상반된 지시들 사이에서 저는 점점 더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클라크 국장은 제게 양쪽의 요구를 모두 만족시키라고 요구했지만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더구나 현장에서 직접 한국 연구진들을 만나보니 그들을 상대로 첩보 활동을 벌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워싱턴의 일부 강경파들은 제가 너무 소극적이라며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헤인즈 차관보는 직접 저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까지의 성과가 미흡하다고 질책했습니다. 그는 국가 안보가 걸린 문제에서 개인적 감정이나 도덕적 고민이 끼어들 여지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죠. 반면 중앙정보국의 일부에서는 저와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기술 발전이 중국 견제라는 더 큰 전략적 목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았어요. 한국이 독자적인 방위 능력을 갖추는 것이 결과적으로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이런 복잡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저는 점점 고립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자신들의 입장을 정당화할 증거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 있는 저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었죠. 더욱 답답한 것은 언론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몇몇 군사 전문지에서 한국의 KF-21이 예상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는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디펜스 뉴스에 실린 한 기사였어요. 익명의 정보원을 인용해 한국이 미국을 능가하는 스텔스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추측성 보도였는데 이것이 워싱턴 정가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국회 군사위원회에서는 즉시 국정감사를 요구했고 국방부는 해명에 급급한 상황이 되었죠. 이런 압박 속에서 저는 더 이상 표면적인 조사만으로는 진실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클라크 국장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저에게 더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하라고 지시했어요. 그는 한국 내 정보원들을 활용하거나 필요하다면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라도 핵심 정보를 확보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방법들이 한미 동맹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만약 한국 측에 발각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외교적 마찰을 넘어 양국 관계에 심각한 균열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제가 한국에서 만난 연구진들의 진정성과 애국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을 의심하고 감시하는 것이 더욱 괴로웠죠. 그날 밤 서울의 호텔방에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국가의 명령과 개인의 양심 사이에서 동맹의 의리와 직업적 의무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워싱턴의 정치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저 나름의 방식으로 진실을 파악해보기로 한 것이죠. 그것이 제 경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독자적인 조사를 시작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국방과학연구소의 이준혁 박사가 저에게 비공식 만남을 제안한 것이었어요. 그는 공식 일정과는 별개로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배어 있었죠. 만남 장소는 서울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저녁 시간대였지만 사람들이 많지 않은 곳이었어요. 이준혁 박사는 저보다 먼저 도착해 있었고 그의 옆에는 낯선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지만 가까이 다가가면서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그 사람은 분명히 김진우 박사였습니다. 2018년 워싱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바로 그 김진우 박사 말이에요. 하지만 그는 살아있었고 지금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고 이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김진우 박사는 저의 놀란 표정을 보며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죽은 것으로 위장해야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한국으로 피신하게 되었는지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이야기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김진우 박사에 따르면
2018년 그가 워싱턴에서 겪은 교통사고는 진짜 사고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암살 시도였고 그는 간발의 차로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 그를 도운 것은 한국 정보기관의 요원들이었고 그들의 도움으로 죽음을 위장하고 한국으로 피신할 수 있었다고 했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암살 시도의 배후였습니다. 김진우 박사는 미국 내의 친중 세력들이 자신을 제거하려 했다고 밝혔어요. 그들은 팬텀 코드 기술을 중국에 넘기려 했고 이를 거부한 김진우 박사를 위험 인물로 간주했던 것입니다. 특히 그가 기술의 핵심 부분을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더욱 적극적으로 그를 제거하려 했다고 했죠. 김진우 박사는 팬텀 코드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폐기된 후에도 개인적으로 연구를 계속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이 기술이 올바른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인류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잘못된 손에 넘어간다면, 특히 권위주의 국가들이 이를 악용한다면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술의 핵심 부분을 암호화해서 보관했고 그 열쇠를 오직 자신만이 알고 있었어요. 친중 세력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를 회유하려 했지만 김진우 박사가 완강히 거부하자 결국 물리적 제거를 시도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으로 피신한 김진우 박사는 처음에는 은둔 생활을 했지만 점차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고 했어요. 특히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이 독자적인 방어 능력을 갖추는 것이 동북아시아 평화에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국국방과학연구소와 접촉해 팬텀 코드 기술을 제공했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단순히 기술을 넘겨준 것이 아니라 한국의 연구진들과 함께 기존 기술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실용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지금 KF-21에 탑재된 첨단 스텔스 시스템이었어요. 김진우 박사는 자신이 한국에 제공한 것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방향성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시스템을 완성하고 안정화시킨 것은 순전히 한국 연구진들의 노력과 창의성 덕분이라고 했어요. 특히 젊은 한국 과학자들의 혁신적 사고와 끈질긴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큰 우려도 표명했어요. 미국 내 친중 세력들이 아직도 이 기술을 노리고 있고 심지어 한국 내에도 그들과 연결된 세력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기술 자체보다는 한미 동맹의 균열을 일으켜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도모하려 한다고 분석했어요. 김진우 박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유출 문제가 아니라 훨씬 복잡한 국제적 음모와 관련된 사안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받은 임무 자체도 누군가의 의도된 계획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진우 박사는 마지막으로 저에게 당부했습니다. 진짜 적이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한미 동맹이 분열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행동해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자신이 직접 워싱턴에 나서서 진실을 밝힐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생각했던 모든 것이 뒤바뀌었고 누구를 믿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김진우 박사와 더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김진우 박사와의 만남 이후 저는 더욱 구체적인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그와 비밀스러운 접촉을 계속했습니다. 며칠 후 그가 제안한 장소는 서울 외곽의 한적한 펜션이었어요. 이곳에서 그는 자신이 지난 6년간 숨겨왔던 충격적인 진실들을 낱낱이 밝혔습니다. 김진우 박사는 먼저 자신의 과거부터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1990년대 초 팬텀 코드 프로젝트에 참여했을 때부터 이미 프로젝트 내부의 분열을 감지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었던 것은 프로젝트 내부의 일부 고위 인사들이 중국과 은밀한 접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김진우 박사는 당시 프로젝트 부책임자였던 로버트 첸이라는 인물을 지목했어요. 첸은 표면적으로는 충실한 미국 시민이었지만 실제로는 중국 정부의 지시를 받아 팬텀 코드 기술을 빼돌리려 했다고 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첸이 단독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그의 배후에는 미국 내 친중 로비 세력과 일부 정치인들이 연결되어 있었다고
김진우 박사는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중국의 경제적 이익과 연결되어 있었고 미국의 기술적 우위를 약화시키는 것이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던 것이죠. 김진우 박사는 이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조사를 시작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더욱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팬텀 코드 프로젝트의 몇 차례 실패가 단순한 기술적 한계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적인 방해 공작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1997년 마지막 시험에서 발생한 치명적 사고는 명백한 인위적 조작의 흔적이 있었다고 그는 주장했어요. 시험 직전에 양자 위상 발생 장치의 핵심 부품이 조작되었고 이로 인해 시스템이 폭주하면서 조종사가 실종되는 참사가 벌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런 의혹을 제기했던 김진우 박사의 목소리는 묻혀버렸죠. 프로젝트가 공식 폐기된 후 김진우 박사는 개인적으로 연구를 계속하면서 동시에 내부 배신자들의 정체를 파악하려 노력했다고 했어요. 그 과정에서 그는 더욱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단순히 미국의 기술을 훔치려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동맹국들 사이의 불신을 조장해 서방 연합을 약화시키려는 장기적 전략을 추진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전략의 일환으로 친중 세력들은 미국의 핵심 기술이 동맹국으로 유출되었다는 의혹을 의도적으로 퍼뜨리려 했다고 김진우 박사는 분석했어요. 그들의 목표는 미국이 동맹국들을 의심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동맹 체계를 내부로부터 분열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KF-21 성공도 그들에게는 이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것이죠. 김진우 박사는 2015년경부터 이런 음모의 표적이 되기 시작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회유와 협박이 교차했지만 그가 끝까지 거부하자 결국 물리적 제거까지 시도한 것이었어요. 2018년의 그 교통사고는 정말로 암살 시도였고 그는 한국 정보기관의 도움으로 간신히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으로 피신한 김진우 박사는 처음에는 단순히 은신만 하려 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의 위협이 갈수록 커지는 것을 보며 한국이 독자적인 방어 능력을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국 연구진들에게 팬텀 코드의 기본 원리를 제공하기로 결심한 것이죠. 하지만 그는 단순히 기술을 넘겨준 것이 아니었어요. 미국에서 실패했던 이유들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을 한국 연구진들과 함께 개발했던 것입니다. 특히 양자 컴퓨팅과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과거에 불가능했던 실시간 보정이 가능해졌다는 점이 결정적이었다고 했어요. 김진우 박사는 현재 상황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습니다. 친중 세력들이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심지어 제가 받은 임무 자체도 그들의 계획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어요. 그들의 목표는 한국이 미국 기술을 도용했다는 의혹을 기정사실화하여 한미 동맹에 균열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세력들이 한국 내부에도 침투해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김진우 박사는 몇몇 구체적인 인물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이들이 어떻게 중국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한국의 국익을 위해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미 관계에 불신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던 것이죠. 김진우 박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을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유출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규모의 정보전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모르는 사이에 그 정보전의 한복판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김진우 박사와 함께 이 거대한 음모에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누구인지, 그들이 어디까지 침투해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했어요. 김진우 박사의 폭로 이후 저는 워싱턴과의 연락에서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받은 클라크 국장의 긴급 지시는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는 제게 한국 내 협력자들을 통해 더 적극적인 정보 수집을 하라고 지시했는데 그 방법들은 명백히 동맹국에 대한 첩보 활동이었습니다.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클라크 국장이 제게 제공한 한국 내 연락처들이었어요. 그중 일부는 김진우 박사가 경고했던 친중 성향의 인물들과 놀랍도록 일치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 수 없었죠.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받은 임무 자체가
친중 세력들의 계획된 음모의 일부라는 것을 말이에요. 특히 문제가 되었던 것은 한국국방과학연구소 내부의 한 연구원과의 접촉이었습니다. 클라크 국장이 소개해준 정민호라는 인물은 표면적으로는 한미 군사 협력에 적극적인 연구원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김진우 박사의 정보에 따르면 그는 오래전부터 중국 측과 은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정민호는 저와의 첫 만남에서부터 노골적으로 KF-21의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해 캐물었어요. 그는 미국이 한국의 기술 발전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듯한 발언들을 했습니다. 더욱 교묘한 것은 그가 한국 연구진들의 반미 감정을 은근히 부추기는 듯한 언급들을 반복했다는 점이었죠. 저는 김진우 박사와 협의한 후 정민호를 역으로 이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의 제안에 따르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그의 배후 세력들을 파악하려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이중 게임이었지만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민호는 저에게 한국 연구진들의 내부 불만을 전달했어요. 그에 따르면 일부 연구원들이 미국의 의심스러운 시선에 대해 강한 반발심을 느끼고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미국과의 기술 협력을 중단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의견까지 제시하고 있다고 부추겼죠. 하지만 저는 이런 정보들이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임을 알 수 있었어요. 김진우 박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국 연구진들의 실제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한미 동맹을 중시하고 있었고 기술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싶어 했어요. 정민호가 전달한 정보는 한미 관계의 균열을 만들기 위한 허위 정보였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한국 정보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김진우 박사의 소개로 만난 국정원의 박상현 과장은 이미 친중 세력들의 활동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정민호를 포함한 여러 인물들의 실체에 대해 상세히 브리핑해 주었죠. 박상현 과장에 따르면 중국은 수년 전부터 한국 내 핵심 연구기관에 자신들의 협력자들을 심어놓는 작업을 진행해왔다고 했어요. 이들은 대부분 중국 유학 경험이 있거나 중국 기업과 관련된 인물들이었고 표면적으로는 한국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중국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세력들이 미국 내부에도 깊숙이 침투해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박상현 과장은 저에게 충격적인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현재 저에게 임무를 지시하고 있는 일부 워싱턴 인사들이 실제로는 중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죠. 특히 국방부 차관보 리처드 헤인즈의 경우 겉으로는 대중 강경파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중국 측과 은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첩보가 있었어요. 그의 강경한 대한국 압박은 사실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려는 중국의 전략과 일치한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종합하면서 저는 전체 그림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중국은 직접적인 군사적 대결 대신 미국과 동맹국들 사이의 불신을 조장하여 서방연합을 내부로부터 분열시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KF-21 성공은 그들에게 이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한 것이었죠. 저는 김진우 박사, 박상현 과장과 함께 이 음모에 맞서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정민호와 그의 네트워크를 통해 친중 세력들의 실체를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했어요. 동시에 워싱턴의 배신자들도 색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는 극도로 조심해야 했어요. 상대방이 우리의 움직임을 눈치챌 경우 오히려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 경우에는 여전히 워싱턴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중 게임을 계속 유지해야 했죠. 며칠 후 예상했던 대로 워싱턴으로부터 더욱 강력한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헤인즈 차관보는 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구체적인 성과를 요구했어요. 그는 한국의 기술이 미국에서 유출된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하면 저의 경력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의 진짜 의도를 알고 있었어요. 그는 제가 한국과 갈등을 일으키기를 원하고 있었고 그것이야말로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표면적으로는 그의 지시를 따르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진실을 밝혀낼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상황이 점점 더 복잡해지면서 저희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전을 계획해야 했습니다. 김진우 박사와 박상현 과장 그리고 저는 서울 외곽의 안전가옥에서
며칠간 치밀한 작전 계획을 수립했어요. 목표는 친중 세력들의 네트워크를 완전히 해체하고 그들이 한미 동맹 분열을 위해 벌인 음모의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정민호의 통신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었어요. 박상현 과장의 팀이 이미 몇 주간 그를 감시하고 있었지만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공식 수사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가 안보가 걸린 문제인 만큼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했죠. 저는 정민호와의 만남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의 신뢰를 얻으려 노력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의 정보에 의존하는 미국 요원처럼 행동하면서 실제로는 그의 배후 세력들과의 연락 체계를 파악하려 했어요. 며칠간의 접촉 끝에 저는 그가 정기적으로 중국 대사관의 특정 인물과 연락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발견은 정민호가 워싱턴의 헤인즈 차관보와도 직접적인 연락을 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이것은 미국 내 친중 세력과 한국 내 협력자들 사이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의미했습니다. 저희는 이 연결고리를 통해 전체 네트워크를 해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죠. 작전의 핵심은 정민호를 통해 가짜 정보를 흘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한국이 팬텀 코드보다 더 발전된 차세대 기술을 개발 중이라는 허위 정보를 제공했어요. 동시에 이 기술이 곧 실전 배치될 예정이며 미국이 이를 확보하지 못하면 군사적 균형에 심각한 변화가 올 것이라고 부추겼습니다. 예상대로 정민호는 즉시 이 정보를 상부에 보고했어요. 박상현 과장의 감시팀이 포착한 바에 따르면 그는 중국 대사관과 긴급 연락을 취했고 동시에 워싱턴의 헤인즈 차관보에게도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희의 미끼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죠. 며칠 후 예상했던 대로 강력한 반응이 돌아왔어요. 헤인즈 차관보는 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한국의 차세대 기술에 대한 더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다급함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이것이 그들이 함정에 빠지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라고 판단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중국 측의 반응이었어요. 정민호를 통해 전달받은 정보에 따르면 중국은 즉시 한국 내 다른 협력자들을 동원해 이 허위 기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한국 국방과학연구소에 해킹을 시도하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이미 이런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박상현 과장의 팀은 가짜 서버를 구축해 중국의 해킹 시도를 역추적할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동시에 허위 문서들을 미리 작성해 두어 해커들이 가짜 정보를 훔쳐가도록 유도했습니다. 작전이 진행되면서 저희는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었어요. 중국의 해킹 시도 과정에서 그들이 사용한 악성 코드를 분석한 결과 이전에 미국의 여러 군사 기밀 시설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한 흔적을 남겼던 거예요. 이것은 중국이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의 군사 기밀에 침투해왔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악성 코드의 일부가 헤인즈 차관보의 사무실 컴퓨터에서도 발견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박상현 과장이 미국 측 협력기관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헤인즈의 시스템에는 중국이 심어놓은 백도어가 여러 개 존재했어요. 이것은 그가 의도적으로 중국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거나 최소한 중국의 감시 하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위험이 찾아왔어요. 정민호가 갑자기 저에게 긴급 만남을 요청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박상현 과장은 이것이 덧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지만 저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만남 장소는 서울 시내의 한 대형 쇼핑몰이었습니다. 사람이 많아 안전할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도주로가 제한되는 위험한 장소였어요. 저는 몰래 소형 녹음 장비를 지니고 정민호를 만났습니다. 그는 평소와 달리 매우 신경질적인 모습을 보였고 저에게 한국에서 즉시 철수하라고 강력히 요구했어요. 그의 말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미국의 첩보 활동을 눈치채기 시작했고 곧 공식적인 항의가 들어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말이 거짓임을 알고 있었어요. 오히려 그들 쪽에서 저희의 작전을 감지하고 있다는 증거였죠. 정민호는 마지막으로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만약 제가 한국에서 철수하지 않는다면 저를 친중 세력에 협력한 배신자로 조작해서 미국 정부에 고발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명백한 협박이었고 동시에 그들이 얼마나 다급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표면적으로는 그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대답했지만
실제로는 이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정민호와 그 배후 세력들의 실체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만남을 마치고 쇼핑몰을 나서려던 순간 저는 미묘한 위험을 감지했어요. 평범한 쇼핑객처럼 보이는 몇 명의 사람들이 저를 은밀히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박상현 과장이 배치해둔 경호원들도 있었지만 상황은 예상보다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다행히 저는 무사히 안전가옥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이제 상황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친중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반격에 나서기 시작한 것이었죠. 정민호와의 위험한 만남 이후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후 워싱턴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헤인즈 차관보가 국방부 내부조사위원회에 저를 고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한국 측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심지어 기밀 정보를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이것은 정민호가 예고했던 바로 그 시나리오였습니다. 저를 먼저 배신자로 몰아세워 제 증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는 것이었죠. 하지만 저희는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준비를 해두었어요. 김진우 박사와 박상현 과장의 도움으로 수집한 증거들이 바로 이런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클라크 국장으로부터 즉시 귀국 명령이 떨어졌지만 저는 아직 한국에 머물러야 할 이유가 있었어요. 김진우 박사가 마침내 워싱턴에 직접 나서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6년간의 은둔을 끝내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결정이었습니다. 김진우 박사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공개되면 친중 세력들은 그를 다시 한번 제거하려 할 것이 분명했어요. 박상현 과장은 최고 수준의 경호를 약속했지만 여전히 걱정이 앞섰습니다. 며칠 후 김진우 박사는 한국 정부의 공식 보호하에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자신의 생존 사실과 함께 지난 6년간 숨겨왔던 모든 진실을 공개했어요. 팬텀 코드 프로젝트의 실체, 미국 내 친중 세력들의 음모, 그리고 자신이 한국에 제공한 기술 지원의 진실까지 모든 것을 낱낱이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은 전 세계적인 파장을 일으켰어요. 특히 미국 언론들은 정부 내부에 중국의 협력자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김진우 박사의 폭로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 타임스는 즉시 팩트체크에 나섰고 김진우 박사가 제공한 증거들의 검증 작업을 시작했어요. 한편 저는 박상현 과장과 함께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정리해 미국 측에 전달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민호와의 녹음 파일, 중국의 해킹 증거, 그리고 헤인즈 차관보의 시스템에서 발견된 악성 코드 분석 결과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퍼즐을 완성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상대로 강력한 반발이 시작되었습니다. 헤인즈 차관보는 김진우 박사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오히려 그를 중국의 이중첩자라고 역공했어요. 그는 김진우 박사가 죽음을 가장하고 중국으로 도피한 후 이제 와서 자신의 배신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났어요. 박상현 과장의 팀이 중국 해커들의 서버를 역추적하는 과정에서 헤인즈 차관보와 중국 정보기관 사이의 직접적인 통신 기록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기록들은 그가 지난 수년간 중국에 미국의 군사기밀을 제공해왔다는 명백한 증거였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통신 기록에서 발견된 내용이었습니다. 헤인즈는 단순히 돈을 받고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장기적 전략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었어요. 특히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기 위한 여러 공작에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이런 증거들이 공개되자 미국 정부는 즉시 대응에 나섰어요. FBI는 헤인즈 차관보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고 동시에 그와 연결된 다른 인물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했습니다. 저는 미국 의회에 직접 증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든 증거와 함께 워싱턴으로 돌아가 공개 청문회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제 경력은 물론 생명까지 걸어야 하는 모험이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김진우 박사는 동시에 팬텀 코드 자료들과 증거들을 전 세계에 보도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중국의 대규모 정보전 공작이 만천하에 드러났어요. 더 이상 이 문제를 은밀하게 처리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자 워싱턴에서는 즉시 미국 내 친중 세력들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헤인즈 차관보의 체포 이후
그와 연결된 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었고 FBI와 국가안보국이 합동으로 수사팀을 구성했어요. 저는 이 수사의 핵심 증인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헤인즈 차관보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들이 추가로 드러났어요. 그는 지난 10년간 중국으로부터 총 500만 달러가 넘는 자금을 받았으며 이 대가로 미국의 군사 기밀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왔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가 단순히 돈을 받고 정보를 판 것이 아니라 중국의 장기적 전략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는 점이었어요.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헤인즈의 비밀 통신 기록들은 중국의 대미 공작의 규모와 치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중국은 미국 내 다양한 분야에 자신들의 협력자들을 배치하고 있었고 이들을 통해 미국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 시도하고 있었어요. 특히 미국과 동맹국들 사이의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 그들의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동시에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었어요. 정민호를 비롯한 친중 협력자들이 줄줄이 체포되었고 한국 정부는 이들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과 반역죄를 적용했습니다. 특히 정민호의 경우 중국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받고 한국의 군사기밀을 제공했다는 혐의가 확인되었어요.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정민호의 활동 내역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한국 연구진들 사이에 반미 감정을 조장하고 한미 군사 협력을 방해하려는 공작에도 적극 참여했어요. 심지어 일부 젊은 연구원들을 중국으로 유학 보내 세뇌시키려는 계획까지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수사 결과들이 공개되면서 국제사회의 반응도 강해졌어요. 미국 의회는 즉시 중국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유럽연합과 일본 등 주요 동맹국들도 중국의 정보전 공작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각국 내부에 협력자들을 심어놓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각국 정부들은 자국 내 친중 세력들에 대한 점검에 나섰어요. 재판 과정에서 가장 주목받은 것은 헤인즈 차관보의 증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던 그였지만 결정적인 증거들이 제시되자 결국 일부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이 중국의 조종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미중 관계 개선을 위한 나름의 신념에서 행동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연방 대배심은 헤인즈에 대해 간첩죄, 반역죄, 그리고 공무원, 뇌물수수죄 등 총 15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미국 역사상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가장 강력한 처벌 중 하나였어요. 헤인즈에 대한 선고는 종신형이었습니다. 판사는 선고 이유에서 그의 행위가 단순한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국가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어요. 또한 그의 행위로 인해 한미 동맹이 위기에 처할 뻔했다는 점도 가중 처벌의 이유로 제시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정민호는 국가보안법 위반과 반역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그와 함께 활동했던 다른 협력자들도 모두 중형을 받았습니다. 특히 한국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한국의 안보뿐만 아니라 한미 동맹의 기반까지 위협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이런 일련의 재판과 처벌은 국제사회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떤 나라든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고 동맹 관계를 파괴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경고였죠. 특히 중국의 정보전 공작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이 과정에서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술 유출 사건으로 시작된 임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국제적 규모의 음모를 밝혀내는 역사적 사건이 되었어요. 박상현 과장과 톰슨 국장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한미 관계의 발전이었어요. 이번 사건을 통해 양국은 서로에 대한 불신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었고 오히려 더욱 강력한 동맹 관계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독자적 기술 발전도 더 이상 의심의 대상이 아니라 협력의 기회로 인식되기 시작했어요. 김진우 박사는 이 모든 과정에서 진정한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의 용기 있는 결단이 없었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혀버렸을지도 모르죠. 그는 현재 한미 공동 연구 프로젝트의 책임자로서 양국의 기술 협력을 이끌고 있어요. 재판이 모두 끝나고 1년이 지난 지금 세상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KF-21은 예상했던 대로 세계 최첨단 전투기로
그 위상을 확고히 했어요. 한국의 독자적 기술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면서 폴란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여러 국가들이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한국의 기술이 다른 나라에서 유출된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게 되었죠. 한미 군사 동맹은 이전보다 훨씬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양국은 서로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회복했고 기술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냈어요. 김진우 박사가 주도하는 한미 공동연구센터는 현재 차세대 방위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으며 양국의 젊은 과학자들이 함께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국방정보국의 동아시아 담당 부국장으로 승진해 중국의 정보전 공작을 감시하고 대응하는 업무를 맡고 있어요. 이번 사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맹국들과의 정보 공유를 강화해서 중국이 각국을 이간질시키려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죠. 하지만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중국은 이번 사건 이후 더욱 교묘한 방식으로 정보전을 진행하고 있어요. 직접적인 군사 기밀 탈취보다는 경제적 영향력을 이용한 간접적 압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셜미디어를 통한 여론 조작과 가짜뉴스 확산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죠. 최근 들어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양자통신 기술 개발입니다. 그들은 팬텀 코드 기술의 공개 이후 이를 양자통신과 결합시켜 새로운 형태의 스텔스 시스템을 개발하려 하고 있어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성공할 경우 기존의 모든 탐지 시스템이 무력화될 수 있는 위험한 기술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은 공동으로 양자기술연구센터를 설립하기로 했어요. 김진우 박사가 이 센터의 초대 소장을 맡을 예정이고 저도 정보 분야 자문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서 민주주의 진영의 기술적 우위를 지키기 위한 전략적 프로젝트예요. 김진우 박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기술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가치관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기술이라도 자유와 평화를 위해 사용되느냐 아니면 지배와 억압을 위해 사용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뜻이죠. 앞으로도 저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진실을 위해 목숨을 바친 동지들의 뜻을 이어받아 그리고 믿을 수 있는 동맹국들과 함께 어떤 위협이라도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정말 천재들이 많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뛰어난 기술력으로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한국. 한국을 응원하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